학교 그의 이해를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 자 12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1교시에는 우리 여러가지 금융에 대해서 공부도 했고 기준 공부도 했고 그리고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0.5%라는 사실도 여러분들 금리가 올라갔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금리 내려가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공부를 했고, 자 시장금리도 우리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장기금리가 어떻고 단기금리가 어떤지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장금리라는 것은 신용도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 또는 기업마다 신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은 개인이나 높은 기업은 낮은 이자로 금융을 이용할 수가 있고, 신용도가 낮은 개인이나 기업은 높은 이자로 결국은 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용평가회사 3개를 들려면은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는 무디스라는 회사하고 S&P라는 회사하고 피치라는 회사,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나이스 신용평가라는 회사하고 한국신용평가라는 회사하고 코리아 크레딧 뷰로라는 이 3개 신용평가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의 신용 등급이 얼마가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에 가서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를 하고 본인의 신용 등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의 신용 등급은 1부터 10등급까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기업의 신용 등급은 가장 높은 것이 AAA부터 해가지고 저 밑에 D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채권 공부를 지난주에 할 때 신용 등급이 BBB 이상이 되는 그런 기업은 투자 적격 기업이라고 설명을 했고, BB 이하는 투기 등급으로 그렇게 공부를 한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신용평가를 할 때는 모든 걸 다 오픈해 줍니다. 오픈하지 않으면은 신용평가 회사가 이 회사는 뭔가 꾸린 데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등급을 잘 주지 않기 때문에 신용 등급을 매길 때는 모든 걸 오픈해가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은 좋은 등급을 받기가 쉽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997년도 말에 외환위기가 오게 되는 것은 무디스라는 신용평가회사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여러 걸 과감하게 내려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갑자기 해외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준 것을 막 회수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외환 잔고가 거의 바닥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인의 신용 등급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대단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국가 간 화폐의 교환 비율을 우리가 환율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나라는 원화 KRW라는 표현을 쓰고, 미국에는 US 달러라는 표현을 쓰고, 유럽연합은 유로라는 화폐를 쓰고, 중국에는 위안이라는 화폐를 쓰고, 영국에는 파운드인데 GBP는 뭐 의학자는 Great Britain Pound라는 뜻입니다. 그 일본은 엔화를 씁니다. 이 환율에 관해서는 교수님이 아마 지지한 우리 중간고사에도 시험 문제를 한번 낸 기억이 납니다. 환율은 지금은 FX 마켓 외국한 시장에서 매일매일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외환시장이 발달되기 전에는 정부 당국이 인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600원에서 700원, 800원 하루에 갑자기 변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오토리티 권한을 대한민국 정부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외환시장이 그렇게 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정부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에는 우리가 갑자기 환율이 1달러가 800원 하다가 600원이 되어버리면 우리 원화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revaluation, 평가 절상이 됐다는 표현을 쓰고, 갑자기 환율이 800원에서 1000원은 올라가 버렸다. 정부 당국에서. 그때는 devaluation, 평가절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revaluation이든 devaluation이든 이거는 외환시장이 발달되기 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금융기관들이 FX 마켓 외국환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조금 내려갔을 때는 우리 appreciation 됐다. appreciation의 방향은 revaluation과 같은 방향으로 환율이 좀 내려가면은 우리나라 돈 가치가 조금 올라갔다는 의미죠. 만약에 지금 1150원에서 1100원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US 달러를 바꿀 때 1150원을 내던 것은 1100원을 내면은 우리가 돈 가치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근데 만약에 환율이 1150원에서 1200원이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면은 1달러를 사기 위해서 1150원 내도 되는 것을 1200원을 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우리가 appreciation, depreciation, revaluation, devaluation이라는 이 개념을 정확히 알면은 여러분들 환율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이나 외국과의 거래를 위해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화폐로 교환을 해야 됩니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그 후진국, 개발도상국의 돈을 바꿔본들, 그거는 그 나라가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통용되는 거는 US 달러, 그리고 유로머니, 그리고 영국 파운드, 일본 엔화, 중국 유안화 정도가 가장 많이 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주 달러도 많이 활발하게 거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달러, 뉴질랜드 달러, 이런 달러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우리 환율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환율 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기준인데, 환율이 올라간다. 이거는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 원화 가치가 내려간다. 환율이 올라갔다는 의미는 1150원, 1200원 됐다는 건 우리 원화 가치가 내려갔다는 뜻이 되는 거고, 환율이 내려간다 이러면은 원화 가치가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화를 보유하는 게 좋은 상황은 우리나라 돈이 원화 가치가 올라갈 때는 원화를 보유하는 게 좋고, 그리고 달러를 보유하는 게 좋은 거는 우리 원화 가치가 내려갈 때, 환율이 올라갈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죠? 원화 가치가 올라갈 때는 원화를 보유하는 게 좋고, 환율이 올라가면은 원화 가치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때는 달러를 보유하는 게 좋다. 이게 너무 상식적이잖아, 그죠? 이건 여러분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환율의 표기표를 보면은, 자, 자국 통화 표시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 화폐 1단위에 상응하는 원화 가치를 환율로 표시하기 때문에 달러당 환율이 1000원이면은 1달러는 1000원으로 표시하고, 유로 환율이 1300원이면은 1유로는 1300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이 자국 통화 표시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환율의 결정과 변동을 보면은 이것도 역시 모든 경제학의 기본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외환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데, 외화의 수요는 상품 및 서비스를 수입을 할 때 하면 US 달러로 결제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달러를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본이 유출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국인의 해외에 투자할 때도 외화 수요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국인이 해외 여행 갈 때도 외화의 수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는 항상 달러를 바꾸기 때문에 외화의 수요가 발생되는 겁니다. 자, 외화의 공급은 뭐냐면은 상품 및 서비스를 수출하면은 우리 물건이나 서비스가 외국에 나가면은 수출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달러를 갖고 오죠. 그러면 외화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자본시장에 외국인들이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하기 위해서 돈이 돌을 때는 자본 유입이 될 때도 외화의 공급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똑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국내 여행을 할 때도 결국은 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외화의 수요와 공급이 다 외환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환율이 올라가면은 원화 가치는 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환율이 내려가면은 결국은 원화 가치는 올라간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금리가 외국의 금리보다도 더 높다면은 해외에는 많은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채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외화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외화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은 가서 시장에서 계속 달러를 팔게 되면은 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원화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나라 금리보다도 외국 금리가 더 높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외국 자본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유출이 되고, 그러면은 유출되면은 외화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환율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원화 가치가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환율의 영향을 보면은 긍정적인 영향은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을 해서 수출이 증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감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경상수지가 개선됩니다.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면은 경상수지가 개선돼서 수출 정대를 통해서 경제 성장이나 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부정적인 영향은 원자재 및 부품 등 수입품 가격이 인상이 되면은 국내 물가도 인상이 되고, 수입 기계류 가격이 인상되면은 투자 비용 자체도 상승하게 됩니다. 가계의 경우에는 해외여행 비용이 상승을 하게 되고, 기업의 경우에는 외화 표시 부채의 상환 부담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 외화 표시 부채 부담의 증가 등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이 높으면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서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주가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가지수는 우리나라 경제의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아주 유용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주식회사가 자본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하는 정권이고, 기업은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개인은 여유 자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주식이 발행되는 시장을 발행시장, 프라이머리 마켓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은 유통시장이기 때문에 세컨더리 마켓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프라이머리 마켓은 주식이 발행되는 시장을 프라이머리 마켓이라는 표현을 쓰고, 발행된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는 유통시장이라고 씁니다. 이거를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자, 우리나라 주식 유통 시장은 유가 증권 시장 코스피라는 게 있었고, 우리 몇 주 전에 다 공부를 했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증권 시장이고 1956년도에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량 기업 위주의 시장이기도 합니다. 우량 기업 위주의 시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코스닥이라는 건 1996년도에 개설됐는데 중소형 기술주 중심으로 상장되는 시장이 코스닥 시장입니다. 그리고 코넥스라는 시장은 2013년도에 새로운 중소기업 전용 시장으로 개설돼서 초기 중소 벤처기업 전용 신시장으로 지금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넥스의 일정 기간 동안 거래가 되고 여러가지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되면 코넥스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다시 이전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 유통시장은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세 개에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주가지수라는 것은 주식시장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주식 가격이 올랐는지 떨어진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주가지수가 됩니다. 주가지수. 자, 주가지수의 변동은 경제 상황을 판단하게 해주는 지표가 될 수 있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공급이 늘어나거나 이자율이 하락한 경우에도 주가는 상승할 수가 있고, 외국인들의 주식시장 투자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가지수 코스피는 대표적으로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을 비교 시점의 시가총액을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에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1980년 1월 4일을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를 100으로 산정해서 지금 2400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40년 만에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24배나 올랐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는 1980년도에 기준 지수가 100이 있고, 현재 지수는 이 교과서가 나오는 게 2018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2497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996년도에 100인데 지수가 828로 아직도 기준 주가를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896년에 100인데 지금 현재는 오늘 현재 28,000 정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나스닥은 1971년도에 100을 했고, S&P 500은 1941년도에 10을 기준으로 했고, 니케이 225는 1949년도에 50을 기준으로 했고, 중국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1990년도에 100, 홍콩 항생지수는 1964년도에 100, 이와 같은 것을 기준으로 주가지수를 만듭니다. 자, 주식시장의 다른 지표를 보면은 주가지수가 가장 중요한 지표이지만 주식시장의 규모나 유동성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들도 있습니다. 거래량이나 거래 금액은 단기적으로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규모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장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은 주가가 상승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은 주가는 하락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향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어느 기업이 안 좋은 악재가 나와서 계속 그 기업에 대한 주식을 팔면은 거래량은 늘어나겠지만 계속 팔자는 세력이 많으면 주가는 하락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개념은 주가 상승을 의미하고, 거래량 감소는 주가 하락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 시장에서 불마켓, 베어마켓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불은 황소를 나타내고 베어는 곰입니다.
이 밑에 있는 그림이 유명한 독일 프랑크푸르트 주식시장 앞에 있는 황소와 곰 동상인데 두 동물이 공격할 때의 모습을 빗대어 만든 겁니다. 황소는 싸울 때 뿔을 위로 치받는 반면에 곰은 앞발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 찍는 그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세장을 불마켓 또는 불리시 마켓이라는 표현을 쓰고 약세장을 베어 마켓 또는 베어리시 마켓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업률이 낮고 물가가 안정돼 있어서 경제 상황이 좋을 때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호황을 보이는 시장을 우리가 불마켓이라는 표현을 쓰고 주식시장이 침체되어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상황을 우리가 베어 마켓 또는 베어리시 마켓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교과서 21페이지에 보면은 칼라로 그 곰과 황소가 두 마리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퀴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제 활동은 경제 주체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지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맞느냐 안 맞느냐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퀴즈. 국민 경제의 순환은 국내에서만 이루어진다. 자, 경제 주체를 우리가 봤을 때 4개를 봤죠. 가계, 기업, 정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민경제 순환은 국내에서만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개방 경제는 생산이나 분배, 지출 활동에 있어서 해외 부분의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매출액이나 생산이 90%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많은 생산의 90% 정도를 해외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지분 구조를 보면은 삼성전자는 50% 이상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히 그 주주의 구성을 보면은 삼성전자는 외국 기업이라고 그렇게 설명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본사가 수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를 국내 기업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기업마다 외국인 지분 현황을 보면은 외국 지분이 가장 많은 기업은 왜 많으냐면은 그 기업은 실적도 좋고 초우량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 기업의 주식을 너무너무나 보유하고 싶어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퀴즈 세 번째. 금리가 상승하면은 투자나 소비가 줄어들어서 물가가 안정될 수 있고 외국 자본의 유입이 줄어 환율이 상승한다. 그렇죠? 금리가 상승하면은 해외 금리보다도 국내 금리가 높으면은 외국 자본이 가능성이 많지만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시장에서 달러를 팔면은 환율은 하락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는 코스닥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시가총액을 기준 시점과 비교해서 나타낸 지수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주가 지수는 코스피가 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 주가 지수입니다. 이 코스피 지수는 1980년 1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수를 100으로 해서 만드는 지수입니다. 왜 하필이면 1980년 1월 4일 기준이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연초에 공휴일을 1, 2, 3, 3일간 쉬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만약 90년대에 만들었으면 1월 3일 기준이 되고 2000년도에 지수를 만들었으면 1월 2일 기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그 신정 연휴를 하루만 쉽니다. 1월 1일 하루만 쉬기 때문에 그 당시 1980년도에는 연초 연휴를 1, 2, 3일을 쉬었다는 사실, 3일 쉬었기 때문에 3일 쉬는 동안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1980년 1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 100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 시점의 시가총액을 분모에 두고 비교 시점의 시가총액을 분모에 두어서 그렇게 지수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 앞으로 아마 한 3년에서 5년 지나면은 지수는 한 5층까지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한다 하면은 코스피 지수에도 일정 부분을 투자하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가 지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2교시 수업을 마치고 자 10분 쉬었다가 3교시 수업을 하겠습니다. 10 minutes break time.